자, 지금부터는 암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암호학을 하나의 보안 도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양한 보안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V3 또는 알약 같은 백신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할 때 키보드 보호 프로그램이 있고, 그때 마찬가지로 OTP 생성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타임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토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방화벽 등등이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암호학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트워크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암호학이 없으면 신뢰될 수가 없다. 암호학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신뢰되는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암호학은 우리가 비밀성 보장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암호학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인크립션, 디크립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인크립션은 우리말로 암호화, 이건 복호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헬로라는 이걸 평문, 우리가 또는 플레인 텍스트, 이는 평문이라는 말 쓰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단어, 알아볼 수 있는 문장, 평문을 인크립션을 통해서 암호문으로 변경이 됩니다. 사이프 텍스트, 이걸 암호문, 평문이 인크립션을 통해서 암호문으로 된다. 그럼 이 내용은, 암호문의 내용은 평문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때 암호화를 할 때 인크립션 키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암호화된 문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중간자 공격, 예를 들어서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있는 중간자가 이 패킷을 캡처한다 하더라도 이 본래의 내용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받기로 한 수신자, 아마 송신자가 수신자를 명시를 했겠죠. 이메일을 통해서 했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했던 누구가 이 내용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 수신자는 마찬가지로 복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복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호화를 하면 암호문이 다시 평문으로 복원이 됩니다. 본래대로. 제대로 된 이 수신자라면 송신자가 보낸 본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복호화를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암호학, 이게 암호 기법, 이런 말 씁니다. 암호 기법 또는 암호 알고리즘, 복호 알고리즘에서는 기본적으로 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키는 비밀 정보입니다. 비밀 정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송신자가 수신자가 안전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이다. 암호학이라는 것은 송신자, 수신자가 안전하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암호학에서는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암호할 때도 쓰고 복호할 때도 씁니다. 자, 이 암호 기법을 통해서 송신자, 수신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 기법은 아까 암호학, 그 다음에 복호학,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암호화, 이게 또 복호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암호학이라는 것은 암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크립션, 암호화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걸 인크립션 알고리즘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인크립션 알고리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리즘은 특정한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계들의 집합 또는 컴퓨터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 또는 암호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계들의 집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력은 암호화 알고리즘은 입력, 출력으로 구성이 되는데 입력은 평문, 평문을 딴 데서는 메시지 또는 플레인 텍스트 또는 클리어 텍스트 같은 말입니다. 이걸 평문, 사람이 그냥 읽을 수 있는 내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메시지가 필요하고 입력은 평문, 출력은 암호문이 됩니다. 이게 암호문, 암호화된 메시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암호화를 할 때 키가 중요합니다. 키. 그래서 EK, E가 암호화 함수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때 키가 중요하다. EK, 키를 써가지고 암호화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암호문은 일반적으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암호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자한테 가겠죠. 자, 수신자는 복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복호화 알고리즘. 일반적으로 암호화 알고리즘의 역함수, 역으로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호화할 때 키를 사용합니다. 키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복호화 알고리즘의 입력은 암호문이고 그러면 이 키를 써가지고 복호화를 하면 본래의 평문으로 복원이 됩니다. 본래 평문으로. 이 DK가 키를 써가지고 복호화하는 알고리즘 이런 표현입니다. D라는 게 복호화 함수 또는 복호화 알고리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그림에서 보니까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 복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대칭키 암호 기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칭키 암호 기법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인크립션 여기 보면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문을 입력으로 받아서 암호문을 생성을 해낸다. 단 이때 키가 사용이 된다.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신자, 이 암호문을 받은 수신자도 마찬가지로 키가 있어야만 복호화가 됩니다. 암호화할 때 키도 필요하고 복호화할 때도 키가 필요하다. 암호화할 때의 입력은 평문, 복호화할 때의 입력은 암호문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시메트릭 인크립션 또는 대칭키 암호 기법 암호화할 때 쓰는 키하고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같으면 우리가 대칭 암호 또는 대칭키 암호 기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보니까 암호화할 때 쓰는 키, 복호화할 때 쓰는 키가 같다. K라는 게 키인데 이 키는 굉장히 중요해서 비밀 정보다. 실제로 비밀 통신을 하는 통신자, 수신자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옛날에 유명한 대칭키 암호 기법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DES였습니다. 옛날에는 DES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많이 깨집니다.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컴퓨팅 속도가 워낙 이렇게 빨리 발전하면서 컴퓨팅 파워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것은 많이 쓰는 게 AES가 됩니다. AES는 DES의 후속 표준이다. DES보다 훨씬 더 안전한 암호 기법이다. 자, DES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 이 말의 주문입니다.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더드, 이 말의 준말이고, AES는 어드밴스드 인크립션 스탠더드, 이 말의 준말이 됩니다. 자, 또는 가끔은 트리플 데스, 이렇게 해가지고 DES 알고리즘을 3중으로 쓰기도 합니다. 3중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3중으로 씁니다. 처음에 K1을 가지고 암호화, 그 다음에 K2 키를 가지고 복호화, 그 다음에 K3라는 키를 가지고 암호화. 3번 쓰기 때문에 트리플 DS. 이때는 키를 3개 쓰는 거죠. 키를 3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때 키를 3개가 아닌 2개만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크립션 할 때 쓰는 키, 디크립션 할 때 쓰는 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어떤 키로 인크립션이 되어 있으면, K1으로 인크립션 되어 있으면 복호할 때도 K1을 써야만 복호화가 됩니다. 그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는 K1이라는 키를 써가지고 인크립션하고 K2라는 다른 키를 써가지고 디크립션을 했기 때문에 본래 M이라는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암호화하는 두 번째 과정이고, 암호화하는 일부 과정이다. 한 번 더 다른 키를 가지고 또 암호화를 하면 우리가 트리플 됐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K1, K3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최근에는 AES가 됩니다. AES. 자, AES도 키를 쓰는데 현대 컴퓨터에서는 모든 것들이 비트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AES에서 사용되는 키는 비트 길이가 128비트 또는 192비트 또는 256비트가 됩니다. 비트 단위로 키가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제일 대표적인 것은 AES, 이렇게 보면 되고, AES가 사용하는 키의 길이는 이 3가지고, 그리고 한 번에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128비트다. 이 정도만 알아둬도 좋습니다. 자, 대칭키 암호 기법은 암호화할 때 쓰는 키, 복호할 때 쓰는 키가 같습니다. same 키다. 자, 여기 보면 이걸 평문 또는 클리어 텍스트, 메시지 이런 표를 쓰고, 평문을 인크립션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주고, 그러면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키하고 같이 결합해서 출력을 암호문을 만들어냅니다. 암호문. 평문은 읽을 수가 있지만 암호문은 사람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수신자는 여기 자기가 받은 암호문을 입력으로, 그리고 키,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합니다. 복호하면 출력으로 평문이 복원이 됩니다. 평문. 자, 이때 키는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 복호할 때 사용되는 키가 같은데, 이 키는 이 당사자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송신자, 수신자. 키가 오픈되면 안 됩니다. 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키를 이 송신자, 수신자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키를 전달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려면, 대칭키 암호화를 하려면 키가 필요한데, 그러면 키를 나눠 가져야 돼요. 서로 익스체인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키를 분배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이 또 도입이 됩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형태로도 대칭키 암호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밥이 송신자, 앨리스가 수신자, 이렇게 되면 밥하고 앨리스는 서로 키를 비밀스럽게 나누어 가진 겁니다.
이 키는 밥하고 앨리스만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인크립션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이게 복호화 알고리즘, 헬로 앨리스 평문인데, 평문을 암호화하면 이런 형태로 암호문이 만들어집니다. 암호문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수신자인 앨리스는 이걸 받아서 복호화를 하면, 이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하면 다시 본래의 평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통신자, 수신자가 키만 안전하게 분배를 한다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는 정보는 안전하다. 비밀 통신이 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송신자, 수신자인데, 통신자, 수신자 사이에는 안전하지 않은 채널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사이에 중간자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Man in the middle, 공격자가 있는 거죠. 공격자는 이 내용들, 암호문은 캡처할 수 있습니다. 암호문은 가로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호문 가로쳤다 하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또는 대칭키 암호 기법을 써가지고 통신자, 수신자는 안전하게 비밀 통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되려면 서로 키를 안전하게 교환해야 한다. 키를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칭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쓴다? 그러면 그 대칭키, 암호화하기 위한 대칭키는 또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입이 된 게 비대칭키 암호 기법 또는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 기법,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비대칭키 암호 기법 또는 퍼블릭 키 인크립션, 공개키 암호 기법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보면 어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이렇게 돼요. 또는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 그리고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앞쪽에 있는 이거는 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 또는 시메트릭 키 인크립션. 이게 키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키 암호 기법.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키는 오픈이 됩니다. 사람마다 키가 두 개씩은 있다. 사람마다 하나가 공개키, 하나가 개인 키가 됩니다. 키 하나는 오픈돼도 좋다. 아까 대칭키 암호 기법에서는 키를 비밀 유지해야 한다. 키는 당사자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비대칭키 암호 기법에서는 사람마다 키가 두 개가 있는데 키 하나는 오픈, 퍼블릭이고 오픈되는 거고 다른 하나만 비밀 유지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람마다 키를 두 개 갖는다. 하나는 오픈된다. 그래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어시메트릭 키 크립토그래피, 비대칭 키 암호 기법, 공개 키 암호 기법 같은 말이다. 자, 이거 보니까 퍼블릭 키는 일반적으로 오픈됩니다. 오픈되고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암호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해서 개인 키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복호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복호할 때. 자, 그리고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은 RSA입니다. RSA. 이 RSA라는 알고리즘은 유명한 교수님 세 분이 함께 공동으로 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라이베스터, 샤미러, 아델만 세 분이 연합해서 RSA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 이름은 이니셜을 따가지고 RSA, 라이베스터, 샤미러, 아델만
그래서 RSA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암호화를 할 때는 수신자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합니다. 수신자의 공개 키를 가지고, 이게 평문인데 이걸 수신자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수신자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수신자는 이 내용을, 암호문을 복호하기 위해서, 이 복호하라고 봐야 되는데, 복호 알고리즘, 복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 키를 써서 복호를 합니다. 개인 키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개인 키는. 여기 보니까 암호화할 때 쓰는 키, 복호할 때 쓰는 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시메트릭, 비대칭이다. 그리고 키가 하나 공개되었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 기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공개키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롭게 공개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키가 이 사람의 공개키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쌍이 있어야만 암호화 복화가 됩니다. 정확하게 이 키쌍이 맞아떨어져야만 됩니다.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면, 수신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으면 수신자의 개인 키로만 풀 수 있습니다. 개인 키로만. 그래서 공개키는 임의로 오픈돼서 배포가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공개키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주느냐? 일반적으로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이런 데서 해줍니다. 이 사람의 공개키는 뭐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비밀 유지에도 사용이 됩니다. 비밀 유지. 그렇지만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자, 대칭키 암호 기법은 기본적으로 비밀성 보장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밀성 보장 많은 경우. 그렇지만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전자서명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 기법이 용도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마다 두 개의 키를 쓴다. 사람마다. 비대칭키 암호 기법에서는 사람마다 두 개의 키인데, 하나는 공개키, 하나는 프라이빗 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여기서 밥이 앨리스한테 정보를 보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밥이 송신자, 앨리스가 수신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밥은 내가 앨리스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를 찾습니다. 앨리스의 공개키. 여기 보니까 밥은 앨리스의 공개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이의 공개키, 마이크의 공개키, 테드의 공개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밥이 앨리스한테 어떤 비밀 통신을 하겠다. 그럼 이 평문을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보냅니다. 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제일 대표적인 게 RSA라고 그랬죠. RSA를 써서 보내면 앨리스는 해당되는 내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복화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복화를 하면 이 평문, 본래 문장이 본래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게 비밀통신입니다. 비밀통신. 자, 오른쪽 그림을 보죠. 오른쪽 그림에는 이번에는 송신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이번에는 송신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자, 개인 키는 비밀이죠. 비밀, 밥만 알고 있습니다. 밥이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이 평문을 암호화합니다. 암호화하면 이 암호문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밥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밥만. 왜냐하면 이 개인 키, 프라이빗 키는 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럼 암호문은 기본적으로 서명이다. 서명이 된 기다. 밥이 만든 거다. 라는 일종의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서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서명. 공개키 암호 기법, 암호 알고리즘에서 송신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다. 그럼 암호문은 이 송신자의 서명,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명을 누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밥이 누군가한테 보냈겠죠. 만약에 밥이 앨리스한테 보냈다고 보죠. 앨리스가 받은 내용들을 밥의 공개키로 풀어봤습니다. 밥의 공개키로 푸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밥이 보낸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 같은 거. 왜냐하면 이 암호문은 밥의 개인 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알려져 있는 밥의 공개 키로 풀려지면 이거는 밥이 서명한 게 맞다. 이런 형태로 서명도 할 수 있다. 전자 서명도 할 수 있는 게 공개키 암호 기법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암호할 때 쓰는 키, 복호할 때 쓰는 키가 다르다. 자, 일반적으로 비밀 통신을 할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로 가지고 암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암호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수신자의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풀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만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이 암호문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밀통신이다. 비밀통신. 자, 비밀통신은 이런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송신자 밥, 수신자 앨리스. 자, 비밀통신을 할 때는 수신자의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합니다. 수신자의 공개키. 먼저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 암호문을 이제 암호한테 보내면 됩니다. 누구나 보낼 수 있는데, 이 패킷을 캡처한다 하더라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앨리스는 이 내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데이터 비밀 통신, 네트워크에서 비밀 통신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보죠. 앨리스가 밥에게 보내는데, 이번에는 앨리스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개인 키로. 보낼 때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고 메시지에다가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을 붙여서 보냅니다. 이렇게 붙여서 일종의 서명이라고 그랬죠. 서명. 그러면 밥은 수신자는 메시지도 받게 되고 암호문도 받게 되겠죠. 메시지도 받고 암호문도 받는데 이 암호문을 앨리스의 공개키로 풉니다. 앨리스의 공개키, 암호문을 공개키로 풀어서 헬로 월드가 나왔죠. 헬로 월드하고 앨리스가 같이 보낸, 아까 앨리스는 자기 자신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이 내용,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용, 이거하고 본래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겁니다. 같이 보내면 여기서 밥은 본래 메시지는 그대로 두고 이게 노란색으로 된 것들을 복호합니다. 앨리스의 공개키로. 공개키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앨리스의 공개키로 이 노란색으로 된 거를 복호하니까 헬로 밥에 나온 거죠. 헬로 밥. 헬로 밥은 전송이 되온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다. 이 서류는 뭐 졸업 증명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 이 서류는 제대로 된 게 맞다. 앨리스가 사인한 게 맞다. 라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비밀통신 아닙니다. 비밀통신이 아니고 이거는 전자서명이다. 이게 비밀통신.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용도가 좀 여러 가지다. 비밀통신도 되고 전자서명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RSA.
아까 세 분의 교수님이 연합해서 만들었다고 했죠. 아델만, 카미러, 아리, 찾아보기 바랍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RSA 세 사람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RSA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RSA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의 복잡함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소인수 분해.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수학에서 이산대소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게 RSA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공개 키는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공개 키라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누구한테나 배포가 될 수 있다. 공개 키를 수로 나눠 갖는 것은 굉장히 쉽다. 단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사람의 공개 키가 뭐다 라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자, 중간에 제가 설명에 좀 꼬인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RSA, 그래서 RSA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소인수 분해의 복잡도를 가지고 한다. 이산대소의 복잡도 가지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5라든지 그 다음 29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수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나온 것들, 소수를 가지고 암호화 복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대칭키 암호 기법, 이거는 변환을 통해서 합니다. 변환을 통해서 비밀통신이 주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 기법은. 그렇지만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수학적인 함수들에 기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비대칭키 암호 기법이 대칭키 암호 기법에 비해서 훨씬 더 계산량이 많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대칭키 암호 기법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일반적인 큰 데이터 암호에는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기가 되는 어떤 내용을 암호화시키겠다, 또는 1TB 내용을 암호화시키겠다. 실제로 스마트폰에서는 풀 디스크 인크립션, 그러니까 전체 디스크를 인크립션 시켜주기도 합니다.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비대칭키 암호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큰 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대칭키 암호 기법을 쓰라, AES 같은 걸 쓰는 게 좋습니다. 자, AES를 쓰려면 키를 분배하거나 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 기법은 대칭키를 분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AES를 쓰려고 하는데 그럼 AES의 키가 필요하겠죠. AES 키. 그러면 RSA를 가지고 AES 키를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밥하고 앨리스가 AES로 대칭키 통신을 하고 싶다. 대칭키 통신. 그러면 밥이 이 키를 만들어서, 이게 키라고 보죠. 이 키를 만들어 가지고 앨리스한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ES 키, 대칭 키를 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대칭 키라고 했을 때 이 키를 상대방의 공개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고, 그럼 이게 암호화된 키겠죠. AES 키, 대칭 키. 이 키를 앨리스한테 주면 앨리스는 이게 자기 자신의 개인 키를 가지고, 밥이 전달해 준 이 내용을 복화해서 AES에 사용될 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암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대칭 키를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두 가지 방식,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서로 의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에 유명한 게 AES,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유명한 게 RSA.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대용량의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AES를 쓴다. 전자 설명을 할 때는 RSA 같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매끄럽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